회사법 보니까 작년보다 딱 1시간 빠르네요. 그래서 작년에는 요거 끝나고 이제 마무리했는데 5일 차에 1시간 남았어요. 근데 회사법 제가 처음에 첫 시간에는 지금 카메라 돌아가고 있죠? 네. 첫 시간에는 회사법 개간을 해요. 개간하는데 요 그림은 이제 맨날 매일 회사법 하는 동안은 매일 그리는 거니까 지금 그 앞에 그 회사 이렇게 해서 나왔죠? 제3편 회사 뭐 요 부분에다 하나 그려 놓으셔도 괜찮을 거예요. 요번에 책 만든 제가 많이 관여를 해서 알게 됐는데 요 편에다가 요 뒤에 배경 그림 까는 거 있잖아요. 그걸 도비라라고 하더라고. 도비라 이것도 내가 고른 거예요. 번쩍번쩍하죠? 앞에 표지랑 비슷하게 번쩍번쩍한 걸로 골랐어요. 자, 여기 회사 우리 익명조합하고 합자조합 배웠었죠. 근데 그거는 계약법 마지막에 배웠어요. 근데 형식은 계약이야. 익명조합 계약, 합자조합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약법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사실 본질은 공동기업 형태예요. 공동기업 형태. 익명조합이 사실 가장 원시적인 공동기업 형태죠. 한 사람이 영업을 하는데 그 영업하는 사람한테 돈 되는 사람이 야, 내 돈 네가 우선 갖고 영업을 해. 그리고 내 돈 너한테 줄 테니까. 그리고 영업하고 발생한 수익은 나눠 갖자. 가장 원시적인 공동기업 형태죠. 그리고 공동기업 형태 이제 두 개 배웠죠. 익명조합, 합자조합. 합자조합 뭐 간략하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가장 전형적인 공동기업 형태죠. 회사 중에서도 가장 선진화돼 있고, 그리고 규모가 큰 회사를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주식회사죠. 그래서 우리는 회사를 배울 때는, 주식회사를 배우는데 99%를 할애할 거예요. 나머지 종류의 회사는 한 1% 정도 할애를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다 주식회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면 돼요. 다른 종류의 회사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종류 회사 이름을 대고 할 거야. 한 명에서 합자해서. 그냥 회사다 그러면 주식회사를 생각해요. 자, 이 회사도 공동기업이기 때문에 구조는 똑같아. 돈 내는 놈이 있고 일하는 놈이 있어요. 자, 돈 내는 놈이 일하는 놈한테 돈 맡겨놓고 그 일하는 놈이 일해갖고 번 돈을 돈 내는 놈이 나눠 갖는 거예요. 물론 일하는 놈한테 일한 대가 주죠. 근데 일한 대가 주는 거는 그건 이제 좀 부수적인 문제고, 어쨌든 본질적인 거는 돈을 일하는 놈한테 맡겨서 일하는 놈이 일해서 번 돈을, 영업해서 번 돈을 돈 낸 놈이 돈 낸 액수에 비례해서 나눠 갖는 그 구조가 이제 회사예요. 자, 보자고요. 돈 내는 놈 누가 있느냐? 돈 내는 놈이 사원이죠. 모든 종류의 회사에서 돈 내는 놈을 사원이라고 불러요. 사원은 회사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 출자를 하는 자, 투자를 하는 자,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고급스러운 표현, 법률 용어로는. 이렇게 출자를 하는 자를 사원이라고 부르는데, 주식회사의 사원을 특히 주주라고 부르죠. 주주들이 회사에다가 돈을 모아요. 자, 요거는 대차대조표예요. 뭐 경제학부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은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익숙하지가 않죠. 재무상태표라는 표현이 익숙하실 거예요. 이 대차대조표라는 거는 일정 시점에서의 회사의 그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표예요. 자산은 얼마고 부채는 얼마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회사의 재산은 얼마인가, 요걸 나타내는 표예요. 일정 시점에서. 근데 그걸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불렀어요. 근데 근래도 아니죠. 뭐 꽤 됐죠. 몇 년 전에 표현을 바꿔서 재무상태표라고 이제 표현을 바꿨어요. 그래서 회계학 쪽에서는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이제 쓰지 않아. 재무상태표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저는 여기서 왜 대차대조표라고 그러냐? 상법은 아직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써요. 법전 내에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써 있어. 그러니까 상법을 공부하면서는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 저는 그냥 대차대조표라고 부를게요. 대차대조표, 뭐 이건 대차대조표야. 주주들이 우선 회사에다가 돈을 모으죠. 회사에 돈을 모아요. 주주들이 모은 돈이니까 여기다 표시를 한 거예요. 대차대조표는 이제 회사의 자산은 사실 여기에 있는 거죠. 회사 자산에서 부채 금액을 빼면은 그게 이제 회사의 순자산이 되는 거죠. 순자산은 자본이라고 불러요. 뭐 화살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건 지금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식회사의 구조를 한눈에 보기 좋게 보여주려고 제가 그냥 만든 그림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법리적인 면에서는 조금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사실 회사에 있는 재산은 이거거든. 요 자본이라는 거는 사실 계산상의 금액에 불과해요. 실제로 있는 돈은 요거고, 그리고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을 뺀 게 그 금액이 이제 자본이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라고요. 어쨌든 회사가 낸 돈, 주주가 낸 돈은 여기에 대체절표상으로는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주들이 돈을 모으죠. 이 돈을 일하는 놈한테 맡긴다 그랬죠. 그래서 일하는 놈이 주식회사에서는 이사예요. 그래서 이사한테 맡겨요. 그럼 이사가 그 돈을 갖고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사람한테 이사를 한테 맡겨야 되는데, 맡길 이사를 누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뽑겠어요? 당연히 주주가 뽑죠. 돈 낸 사람들이 이사를 뽑는 거지. 그리고 그거 다수결로 뽑아야 돼요. 다수결을 뽑을 때는 뭐에 비례해서 뽑을까? 출자한 돈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자한 돈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이사를 뽑으려면 모여서 뭘 해야 되겠지? 회의체를 구성해서 해야 되겠지? 그러한 회의체를 주식회사에선 주주총회라고 불러요. 주주총회. 그러니까 주식회사에서는 이런 거예요. 주주들은 회사에다가 투자를 한번 해. 출자를 한번 하고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평상시에 출자해 놓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저같이 강의를 하기도 하고 뭐 변호사 송무를 하기도 하고 다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해요. 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주는 이사한테 맡기죠. 근데 간혹가다 주주들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본적인 경영은 이사들한테 맡기지만 주주들이 해야 되는 결정이 있어.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사를 뽑는 거, 이런 거는 주주들이 직접 해야죠. 그리고 또 기타 이제 많아요. 주주총회에서 할 일이. 근데 이 주주들이 뽑을 때, 뭔가 회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이때는 가끔가다 한 번씩 모여갖고 다수결로 뭔가를 정하죠. 모여서 다수결로 뭔가를 정할 수 있는 회의체, 그거를 주주총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주총회는 상설 기관이긴 해. 기관으로서는 항상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활동하는 거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지. 그래서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거는 나중에 주주총회 소집 절차 뭐 이런 거에서 또 배울 거예요. 일단 가끔씩 모여갖고 뭔가 의사결정을 한다. 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다. 자, 이사한테 맡긴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이사가 직접 돈을 맡아서 그 운영을 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이 주식회사에서 그 영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이사회라는 회의체에서 해요. 이사회. 이 회의체가 주식회사의 기관이에요. 여기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단지 이사는 이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말하는 그 용어일 뿐이에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건 회의체예요. 이거. 이사는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3명이서 회의를 해갖고 다수결로 의사결정을 해갖고 회사의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요. 근데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것까지 이사회에서 하라 그러면 그거는 신속성이 떨어져서 안 돼요. 이거는 단순히 법률행위도 하지만 어쨌든 집행이라는 건 신속성이 요구되는 행위인데 이걸 어떻게 매번 이사회에서 해.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할 사람을 뽑아요. 그 사람이 대표이사야. 대표이사는 이렇게 세모로 제가 여태까지 그렸는데 어떤 학생이 이거를 이렇게 그려달라고 요구를 했어. 햄버거 뒤집어 놓은 것처럼 그려달라고. 그러면 더 이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이번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대표이사를 뽑아요. 이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뽑는 거예요. 물론 이사 중에서 뽑죠. 그러면 대표이사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주주가 이렇게 이사한테 자기 돈 맡겨갖고 이거 굴려서 영업해라 라는 거를 위탁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굴려갖고 돈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주주 입장에서는 이사를 믿을 만한 놈을 뽑긴 하겠지. 그런데 남한테 돈 맡겼을 때는 아무리 믿을 만한 놈한테 맡겨도 불안하게 마련이에요. 저놈이 내 돈 굴리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면 어떡하지? 돈 빼돌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죠. 그럼 감시를 해야 되겠지. 감시를 누가 하면 제일 좋겠어요? 주주가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아. 내 돈 맡겨놓고 감시 내가 직접 하는 게 제일 확실하다고. 그런데 주주는
평소에 자기 생업에 종사하느라고 회사 경영에도 관여를 못 하잖아. 경영에도 관여를 할 시간이 없는데 감시할 시간이 있겠어? 감시할 시간 없어요. 그래서 감시해 줄 놈을 하나 뽑아. 감시해 줄 놈이 감사예요. 감사를 뽑아서 얘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지, 아니면 회계에 관한 부정을 저지르지 않는지, 이거를 이제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구조예요, 요게. 그리고 이게 회사 내에 지금 사람이 많죠. 주주도 있고, 이사도 있고, 감사도 있고, 대표이사도 있고, 뭐 사람이 많죠. 그리고 앞으로 거래도 하게 될 거고,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도 하나의 지금 사람이 많은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 조직에 관해서 하나의 규범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국가도 헌법이라는 규범이 있고, 하다못해 조기 축구회에도 회칙이 있죠. 이것도 하나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규범이 있어야 돼요. 이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 규범을 정관이라고 해요. 정관은 우리 첫 시간에 배웠죠? 이 정관, 요거를 작성을 해요. 이거는 회사 내에서 적용되는 하나의 자치 법규예요. 자, 이렇게 되면 회사가 조직은 이제 다 갖춘 거예요. 회사의 주인들이 있고, 대표 기관이 있고,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 있고, 근본 규범이 있어요. 조직은 다 갖춘 거예요. 그럼 얘가 이제 거래계에 나와갖고 활동을 하는 거야. 거래계에서 활동을 하는데, 거래계에서 활동을 할 때는 얘가 법인격을 취득을 해서 이 회사 자체가 거래 주체로서 활동을 해요. 법인격을 취득해요. 권리 의무 귀속 주체가 돼. 그래서 하는데, 언제 법인격을 취득을 하냐? 등기를 했을 때 법인격을 취득을 해요. 설립 등기. 자, 우리 상인의 경우, 우리 첫 시간에 상인의 경우 상인이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공시하기 위해서 상업 등기를 한다 그랬죠. 그거와 비슷한 취지로 이 회사도 이 회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항을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 등기 사항이 뭐냐? 그럼 앞으로 볼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등기를 하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얘는 법인격을 취득을 해요. 법인격을 취득을 해서 이렇게 얘가 거래 주체로 나오는 거예요. 법인이 된 거야. 이렇게. 이 햄버거 뒤집어 놓은 거 좀 부드럽고 좋은데요? 보기에. 그런데 뭐랄까 요거랑 너무 겹치는 느낌이 드는데 세모가 좀 난 것 같긴 해요. 요거 얘기해준 학생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다음부터는 원래 그리던 대로 그려야 되겠어. 보고 있다면 미안해요. 자, 요렇게 되면 이제 회사의 기본적인 형태를 다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걸 그리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우리 주식회사법 공부하면서 등장할 주요 개념을 한눈에 다 지금 보여주려고 그리는 거야. 여기 지금 여기다 쓴 거 요 개념 갖고 앞으로 다 엎어치고 맺히고 할 거예요. 이것만 갖고. 그래서 이거 미니맵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여기다 항상 그려놓고 할 거예요. 근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요 주주들이 지금 주인이라 그랬죠. 근데 주주가 지금 여기 보듯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50% 지금, 30% 지금, 20% 지금, 먼저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요 회사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균일한 단위로 쪼개놨어요. 주식회사는. 그래서 그 균일한 단위, 그 지분 하나하나, 그 균일한 단위를 주식이라고 불러. 주식. 이걸 왜 쪼개놨느냐 하면 이 양도의 편의를 보장해주기 위해서예요. 주식회사의 경우, 다른 회사의 경우는 마찬가지지만 지분의 양도가 좀 중요해.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이거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가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기본적으로는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서예요. 투자자금 회수를 위해서. 여기 투자자금 회수를 하려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어야 되잖아. 물론 투자자금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로부터 출자금 반환받는 방법도 있는데, 주식회사의 경우는 그게 엄격하게 금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양도하는 거 말고는 투자자금 회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양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식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지분을 통으로 양도를 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출자금이 1,000억인 회사인데 주주 갑이 50% 지분을 갖고 있어. 지분 가치는 500억이겠죠? 그러면 자기 지분 팔려면 500억 가진 사람 찾아야 돼. 500억 가진 사람 별로 없잖아. 근데 지분이라는 거를 균일한 단위로 쪼개 놓으면 지분 하나당 10,000원씩이다. 10,000원 가진 사람은 많잖아요. 여러 사람한테 나눠서 팔면 돼.
그래서 이 지분을 균이란 단위로 쪼개놓고 그 지분 하나하나를 주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양도의 편의를 위해서 이 주식이라는 회사의 소유권을 표창하고 이 주식 가치가 있죠. 이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주식이라는 거를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에 표창을 해서 그 유가증권을 통해서 쉽게 양도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주권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미안해요. 자,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명부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자, 주주는 평상시에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랬죠. 회사에 돈 내놓으면 그냥 끝이라 그랬지. 그리고 평상시 회사의 경영은 요 경영진이 다 알아서 해요. 이사회하고 대표이사가 하겠지. 대표이사가 주로 할 거고 이사회는 가끔 가다가 이사회 열어갖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만 해요. 요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배울 거예요. 요 경영진들이, 회사의 임원들이 회사의 경영을 하는데, 회사 임원 입장에서는 주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영업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들이 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주들이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아까 간헐적으로 있다 그랬죠. 이사를 새로 뽑는다. 이사 임기가 끝나갖고 새로 이사를 뽑아야 된다. 그러면은 주주총회 열어가고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주총회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원진에서 아무개 이사 임기가 끝났네. 그러면 후임 이사 뽑아야 되니까 주주총회 열어야겠다. 주주총회 열려면 주주들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날짜 정해놓고 장소 정해놓고 이날 주주들 불러서 이때 이사 선임에 관해서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회의하겠습니다. 와서 이사 좀 뽑아주세요. 주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주주들한테 소집 통지를 해야 된다고. 소집 통지를 하려면 주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런데 주주는 이 회사 바깥에서 주권에 표창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계속 바뀌고 있어요. 자, 우리 주식 바뀌는 거 확인해 보려면 그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 주식 하는 사람들 투자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뭐 영문 이런 거 있어요. 키움증권, 뭐 대신증권 이런 데서 나오는 HTS를 켜놓으면 그러면은 삼성전자 주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삼성전자 주가 매일 뭐 수십만 주 거래가 돼요. 계속 거래가 된다고. 주주가 그렇게 매일 바뀌고 있는 거야. 회사 바깥에서. 근데 주주총회에 소집하려면 주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걔를 부를 텐데 회사 입장에서, 임원 입장에서는 주주가 계속 바뀌고 있으니 누굴 불러? 그래서 이렇게 정한 거야. 주주들 회사 바깥에서 계속 바뀌고 있는 거 우리는 알고 있다. 근데 우리가 주주를 불러야 되니 주주가 바뀌었을 때 바뀐 주주는 회사에 와서 신고하고 가라. 회사에 갖고 와서 이름 적어놓고 가라. 그러면은 우리는 회사에 이름 적어놓은 주주만 주주로 취급해 주겠다.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이름 적어놓는 명부가 이게 주주 명부예요. 주주 명부. 또 주주 알 필요가 있던 경우도 언제 있을까요? 이익 배당 해줄 때. 얘네들 투자 왜 했어? 투자해서 돈 번 돈, 얘한테 이익 배당 같은 형식으로 돈 벌려고 지금 투자한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씩 이익 배당을 해준다고요. 이익 배당 해줄 때도 주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익 배당을 해줄 거 아니야. 명부에 적어놔라. 명부에 적은 주주만 우리가 이익 배당 해주겠다. 그래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는 명부에 적혀있는 주주에 한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주주 명부예요. 그러면 주주가 주권총회에서 바뀔 때마다 회사에 와서 내가 바뀐 주주예요. 이름 적어주세요. 그럼 회사는 이렇게 적어줘요. 근데 이 적어주고 어쩌고 하는 것도 이것도 회사 입장에서 일이야, 일. 회사 대표이사 얘네들이 나가서 장사해야지, 사업해야지. 이름 적어달란다고 맨날 이름만 적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거로운 일이니까 이걸 외부에다가 위탁 맡길 수가 있어요. 외부에 위탁을 맡겼을 때 이 주주명부, 이거 주주명부에다 이름 바꿔주는 일을 명의개설이라고 불러요. 명의개설. 이 명의개설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명의개설 대리인이라고 불러요. 대리인. 얘가 이제 대신해주기도 해. 자, 이렇게 되면 회사의 내부에 등장하는 사람은 거의 다 본 거예요. 회사가 이제 대외적으로 거래를 하죠. 자, 회사의 법인격을 가진 부분은 얘만이 이제 지금 회사인 거죠. 얘만. 여기까지. 요게 이제 회사의 내부죠. 여기까지가. 주주는 이제 회사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회사 자체는 아니야. 이사나 대표이사는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회사의 기관이죠. 하지만 주주는 회사의 기관은 아니에요. 주주 자체는. 회사의 기관, 주주총회는 회사의 기관이지.
주주총회라는 거는 주주들이 모여서 의사결정하는 회의체인데 그거는 회사의 기관이지만 주주 자체는 회사의 기관이 아니야. 회사 외부에 있는 자예요. 자, 이 회사가 대외적으로 이제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면 이제 거래 상대방이 있겠죠. 거래 상대방이 등장을 해요.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거래 상대방.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에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라는 거는 당연히 회사에 대해서 채권을 가진 자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근데 우리가 회사법을 공부하면서 채권자라고 하면 회사에 대해서 대규모 운영자금을 대출해준 은행을 생각하세요. 물론 거래 상대방도 채권자가 되는 경우는 있어. 거래 상대방도. 회사가 거래 상대방한테 물건을 매입했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영업 채권에 대한 채권자죠.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거래 상대방이라고만 얘기하지 채권자라고 표현해서 적용되는 법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고려하지 마. 채권자라고 할 때. 그냥 채권자다라고 하면 회사에 대해서 대규모 운용자금을 대출해준 은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게 이제 공부하는데 훨씬 편해. 자, 채권자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회사법 공부하면서 법원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해요. 근데 법원, 우리가 법원이라고 했을 때 하는 일이 뭐예요, 법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해 주는 기관이죠. 국가기관이죠. 근데 소송 걸렸을 때 지금 회사법 여기다 법원을 써놓은 이유는 그런 일 하는 애로서의 법원을 쓴 게 아니에요. 왜 썼냐면 그런 건 당연히 법원이 그런 일은 당연히 하지. 그거 당연히 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쓴 거야. 자, 회사법 법률 관계가 있을 때 누군가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가 대부분 적당하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의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이사회에서 해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결정. 근데 영업에 관한 일상적인 사항에 관한 의사결정은 대표이사가 해요. 뭐 예를 지금 몇 개 드는 거예요. 의사결정에 관한 거. 뭐 그렇게 정하는 게 타당해요. 일상적인 거, 뭐 볼펜 하나 사오라까지 이사회에 열어갖고 회의에서 정할 수는 없잖아. 일상적인 건 대표이사가 하고 회사에 관한 중요한 영업에 관한 결정,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주총회에서는 영업에 관한 거 말고 회사의 기본 구조를 결정한다거나 아니면 주주 이해관계에 민감한 사항들 이런 거는 주주총회에서 결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관을 변경한다거나 회사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직접 결정해야 돼. 그리고 다른 회사하고 합병을 한다. 이런 거. 이건 회사의 기본 구조를 결정하는 것도 그런 것도 이사회에서 마음대로 못 해요. 주주총회 승인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사항별로 결정할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거는 여기서 결정하는 게 적당하겠다. 이 우리가 봐도 느껴져. 그런데 어떤 거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이걸 누가 결정하냐? 결정할 사람이 없네. 이런 게 간혹 있어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법원이 결정을 해줘요. 그런 거 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법원이 여기서 등장을 해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회사법에서 주식회사법에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을 다 본 거예요. 자, 요 개념 갖고 앞으로 엎어치고 매치고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요 그림을 눈에 잘 익혀두세요. 눈에 익혀두려고 하지 않아도 익게 돼. 매일 그릴 거니까. 회사법 하는 동안 여기다 그려놓을 거니까 이건 눈에 익게 돼. 자, 주식회사법에서 법이라는 게 원래 양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잖아요. 분쟁 해결의 기준이잖아. 그럼 회사법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은 뭔가 이거를 개괄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건 어디 나온 책에 나오는 게 아니야. 내 책에도 안 나와요. 뭐 일반 교수님들 교과서에는 당연히 안 나오고 내 책에도 안 나와. 그냥 제가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네, 주식회사법에서.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떤 분쟁이 주로 발생하느냐? 첫 번째, 회사하고 거래 상대방, 얘네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들이 중요하게 많이 다뤄져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보죠. 하나 예를 들어봐요. 자, 우리 지배권의 제한이랑 비슷한 예를 들 거예요.
자, 회사에서 나중에 말겠지만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지배인이랑 좀 비슷하죠? 지배인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그 영업소 하나에 대해서만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대표이사는 더 막강해. 지점도 많고 본점도 있고 한 상황에서 회사 전체 다, 회사 전체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행위를 다 할 수 있다고, 얘는. 지배인보다 훨씬 막강하죠. 자, 그렇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얘의 권한 남용을 좀 막기 위해서 얘의 권한을 제한하고 싶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회사 내부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가 있어요. 제한은 정관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뭐 대표적이겠죠. 회사 정관에다가 주주들이 정관 변경을 하면서 대표이사 너 5억 원 이상 거래할 때는 이사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된다. 혼자서는 못한다. 대외적인 거래. 그렇게 정해 놓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자, 정관에 그렇게 정해졌다고 쳐봐. 5억 원 이상 거래를 할 때는 대표이사는 혼자 못한다. 이사의 승인 받아서 해야 된다. 정해놨다고 쳐봐. 자, 그런 상황에서 A회사의 대표이사가 A회사의 대표이사 갑이라고 해요. 이런 그림은 회사 나오고 그 위에다가 대표이사 이름 쓰고 이런 그림은 상송할 때도 많이 했죠. 이게 다 여기에서 나온 거야. 회사에 지금 대표이사가 꼭대기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린 거예요. 회사의 대표이사가 거래 상대방하고 거래를 하는데 6억 원을 빌렸어. 이사의 결의 받아서 해야 되죠? 근데 안 받고 빌린 거야. 그때 이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얘 입장하고 이해관계가 상충해요. 얘 입장에서는 그거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을 거야. 그죠? 아니, 정관에 위반해서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정관상으로 지금 대표이사의 권한을 5억 원까지만 인정하고 그거 넘는 부분에서는 대표이사의 권한이 없는 거다. 우리 회사는. 대표권이 제한돼 있다. 그런데 제한을 위반해서 행위를 했으면 그거는 무권 대표고 무권 대표니까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겠죠. 얘 입장에서는. 이걸 만약에 유효로 인정한다면 대표권을 제한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지 않냐. 이거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을 거예요. 회사는. 근데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떨까? 아, 유효다. 유효라고 주장하는 거는 유효니까 회사가 나한테 유경을 받아낼 채무가 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얘는 유효란 주장을 하고 싶을 거야. 만약 그걸 무효라고 하면 내가 너무 그 손해를 본다. 아, 니네 회사 정관에 그런 제한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 내가 회사하고 거래하면서 등기 통해서 갑이 대표이사라는 거 확인하고 거래를 했으면 그 행위의 효력이 회사에 귀속돼야지. 내가 이런 거래 하나 할 때마다 니네 회사 정관까지 다 들여다봐야 되냐. 난 니네 정관 몰랐다. 그리고 모를 수밖에 없다. 정관까지 보면서 거래한 사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 보호를 위해서는 이건 유효로 다뤄줘야 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겠죠.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다 타당해요. 그죠? 얘 입장도 뭐 타당은 해. 지 입장만 생각하면. 얘도 그렇고. 자, 법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입법자라면. 우선 얘를 보호해줘야 되겠죠. 얘 말이 좀 더 타당해 보이지. 아니, 이거 무효라고 그러면 그러면은 일일이 정관까지 들여다봐야 거래가 가능하면 거래하기 무지 힘들겠네. 그리고 이거 무효라 그러면은 이 피해 엄청 보면 거래 안전 무지하게 침해되겠네. 그래서 얘가 유효를 기본적으로 다뤄줄 거예요. 근데 얘가 정관 내용에 그런 사항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사의 결의 안 받고 6억 빌린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얘 보호해줄 필요가 없죠. 그러한 경우에는 무효로 다뤄줘도 상관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우리 법은. 이거 익숙하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배권의 제한에서도 이렇게 해결했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사의 이익보호와 회사 이익보호, 이거하고 거래안전보호, 이게 충돌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서 본 것처럼 상대적 무효를 해결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 선의일 땐 유효, 악의일 땐 무효, 이런 식으로. 근데 자기주식 취득 뭐 이런 데서는 그냥 절대 무효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그때 가서 공부를 하면 돼요. 이렇게 회사이익보호와 거래 상대방 보호, 즉 거래안전 보호가 충돌하는 상황이 아주 많이 나온다. 두 번째
이게 회사법에서는 지금 제일 중요해요. 저거보다 더 중요해요. 주주와 이사가 충돌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이거는 이해관계가 충돌한다는 표현보다는 이사의 권한 남용을 제한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더 맞아요. 자, 주주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 돈 이사한테 맡겨놓은 상황이죠. 그죠? 이사는 주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갖고 돈 벌어서 그걸 주주들한테 나눠주는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을 갖고 업무를 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일을 잘하면 주주들이 이사 이쁘다고 이사에 대한 보수도 올려주고 뭐 그런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는 보상을 받아야 돼. 그게 원칙이죠. 자, 그런데 사람은 남의 돈 맡아서 일하면 요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싶어져. 사람 마음이. 돈 우선 뭉탱이 갖고 있고 감시도 안 해. 다 자기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주주들이. 대신 해준다 그러지만 사실 얘는 주주보단 얘하고 더 친해. 맨날 같이 술 먹고 그러잖아. 감사하고 이사하고. 맨날은 아니겠지만. 얘 열심히 안 해준단 말이야. 감사가. 네? 감시 잘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 돈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써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럼 법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들게 마련이면 그렇게 못하도록 막는 제도가 있어야 되겠지. 막는 제도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시험에선 출제가 가장 많이 돼. 가장 많이 돼. 자, 제일 중요한 건 자기거래라는 건데 이건 우리가 배우지 않았으니까 지금 예를 듣지 말고 그때 가서 보고 막는 거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배운 것 중에 경업피지 의무. 이사한테도 경업피지 의무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상업사용인뿐만 아니라 경업피지 의무 인정되는 사람 대리상 있었고 각종 회사에서의 업무 집행권자들 있었죠. 주식회사에서 업무 집행권은 이사권자는 이사니까 이사한테도 경업피지 의무가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경업하지 마라. 응? 너 회사 영업하다가 알게 된 회사 비밀 같은 거 이용해갖고 회사 경쟁관계에서는 영업해서는 안 된다. 뒷주머니 차서는 안 된다. 그런 의무 부담을 시켰다고요. 그다음에 자기거래 금지 의무라는 것도 있고 회사 기회 이용 금지 의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보다 좀 상위 차원에서 추상적인 의무로는 성관주의 의무, 그다음에 충실 의무라는 것까지도 있어요. 기타 등등 의무가 많아. 그리고 그런 의무들을 위반했을 때 회사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져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회사 임원들이 직접, 그러니까 회사 임원들이 이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직접 하는 거에 좀 소홀할 수도 있으니까 주주가 직접 나서갖고 소송 거는 제도도 있고 이렇게 엄격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책임을 묻는 방법도 많이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게 주식회사법에서는 제일 중요해요. 나중에 기관 중에서도 이사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배울 거예요. 이사의 의무와 책임, 거기가 제일 중요해. 자, 그래서 그림 여기서 보면 회사하고 거래 상대방과의 충돌. 이거 첫 번째였죠? 두 번째는 주주와 이사 사이의 충돌. 요걸 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주 나오는 거요.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을 자주 배우느냐? 세 번째, 주주와 채권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해결하는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주주와 채권자. 주주와 여기 나오는 요 채권자. 얘의 이해관계의 충돌. 얘는 어떤 방식으로 이해관계의 충돌이 되느냐? 자, 봐요. 주주도 지금 회사에 투자를 했어요. 회사 얘는 투자해서 지금 뭘 원하는 거야? 이사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거, 그 번 돈 나눠 갖고 싶은 게 얘의 바람이죠. 근데 얘는 마음이 그래요. 아, 이사가 영업 잘해갖고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얘는 이익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채권자. 예, 회사에 대해서 대규모 영업자금을 빌려준 은행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얘가 회사에 돈을 빌려준 이유는 뭐겠어요? 얘도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회사에 돈 넣은 거야. 얘도 회사에 돈 넣고 이익 배당의 방법으로 이익 얻으려고 한 거지. 얘도 마찬가지야. 회사에 돈 빌려주고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라고. 어떤 방식으로?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야. 이자 받으려고 돈 빌려준 거라고. 그러니까 얘랑 얘의 공통점은 회사 돈을 빼먹고 싶어. 얘는 이익 배당의 형식으로, 얘는 이자 지급의 형식으로. 회사 돈을 빼먹어서 자기 이익 보고 싶어요. 그런 공통점은 있어요.
자, 그런데 이해관계가 좀 달라. 얘는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날수록 더 이익이죠. 근데 얘는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나건 적게 나건 별 상관이 없어. 정해진 이율만큼 이자만 받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해관계는 좀 달라. 근데 우리 법은 회사 재산 중에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회사 재산 중에서 먼저 채권자한테 갚을 돈 먼저 갚고 나머지만 주주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익 배당에서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나중에 자녀 재산 분배할 때도 그래요. 회사 재산은 먼저 채권자가 가져가는 거고 남는 것만 주주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래요. 얘 대규모 영업자금을 대출해 준 회사라 그랬으니까 장기 대출이에요. 한 10년, 만기 10년이라고 쳐봐요. 얘는 10년 동안 계속 이자 받다가 10년 후에 원금을 상환을 하는 거야. 근데 돈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중개업 하면서. 이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빌려준 돈 떼이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떼이지 않으려면 회사의 책임 재산이 확보가 잘 돼 있어야 돼요. 10년 동안. 근데 그 10년 기간 동안 얘는 연말마다 이익 배당으로 이걸 빼먹고 싶단 말이야. 주주가 많이 빼먹으면 회사 재산이 줄어들어갖고 얘 입장에선 책임 재산이 줄어. 그러니까 얘는 주주가 돈 많이 빼먹는 게 싫은 거야. 근데 법의 기본 원칙은 채권자가 먼저 받아가고 주주가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를 보호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주가 돈 빼먹는 거와 관련해서. 그래서 주주가 회사와의 관계에서 자본 거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출자를 할 땐 돈을 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익 배당을 받을 땐 돈을 빼먹을 거고, 이렇게 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를 이제 자본 거래라고 해요. 자본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그 자산 중에 채무액을 빼고 요 자본금, 그러니까 순자산 부분 중에서도 일정한 부분은 남겨놓고 빼먹거나 아니면은 요만큼에 해당하는 일정한 부분, 그게 뭔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만큼은 반드시 회사에 낼 때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된다. 돈으로 내야 된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요만큼 더 확보를 하고 있어라.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그런 거를 자본금 충실의 원칙이라고 해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원칙이에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원칙. 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요거는 이제 뭐 별로는 안 나와. 많이 나오진 않아. 소수주주와 대주주와의 이해관계의 충돌. 이거는 많이는 안 나와요. 주주들 사이에서. 자,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가 발언권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사들은 대주주의 꼬붕들이야. 대주주의 꼬붕이야. 그래서 뭔가 얘네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의사결정을 하면 주주들 사이에서 대주주한테 유리하고 소수주한테 피해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구체적인 건 이제 나중에 가서 볼게요. 근데 그럴 때 얘네들은 그걸 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이사로서 재선임 되려면 대주주한테 비위 맞춰주게 경영상의 의사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주주를 위해서 그걸 한다고. 그랬을 때 소수주주가 어떤 방법으로 그걸 견제할 수 있느냐. 요런 얘기가 좀 나와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